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오늘 태교 출산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름은 이렇게 황금돼지라고 붙여봤지만 용띠도 마찬가지일 거고 양이나 소나 말이나 다 똑같겠죠. 태교에 어떤 그 황금돼지 해라고 해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교에 대한 우리가 막연한 생각보다는 좀 더 무엇이 과학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총론을 좀 아시는 계기, 그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결국 이제 분만을 하시게 될 텐데 원하시는 분만, 생각하시는 분만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교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보면은요, 태중교육이나 태내교육, 그거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는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이 동양 3국 외에는 저런 단어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임신 중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말을 썼고요. 의사들 중에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모성, 태아, 애착, 본딩이라는 말이죠. 본딩. 본드가 뭡니까? 문방구에 가면 돼지 풀 이런 거 있죠. 본드. 네, 본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붙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태아의 일종의 정서적 환경을 붙여놓는다라는 말이 이런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말이죠, 이런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자궁 안에 있는 이 태아의 모습을 본 분하고 안 본 분은 자기 안에 있는 태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자궁 안에 내시경을 넣고 이렇게 태아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뭐죠? 아기의 손입니다. 손. 요거는 탯줄이고요. 이렇게 심장박동이 둥둥둥둥 하면서 조금 이렇게 떨리는 듯 하면서 조금 더 내시경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요, 이제 뭐가 보이는지 보세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뭐죠, 이게? 아기의 발가락이 보이죠? 네. 아기는 막연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자궁 안에 아기가 있구나,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우리 아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지금 놀고 있을까? 표정은 어떻게 짓고 있을까? 이 실체적인, 보다 구체적인 아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가 태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아까 영국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태교에 관심을 가진다고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말이죠, 이 사람의 IQ는 도대체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런 데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논문의 결론이 참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버드 대학 사람들이 그 논문을 썼다고 해서 그게 마치 진리처럼 믿어진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IQ는 엄마 아버지 만나기 8자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 좋은 유전자가 있거나 또는 아버지가 머리 좋은 유전자가 있다면 그 유전자를 받아들여야만 아기가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거였는데, 그 이론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강원도 두메산골에 정말 못 배우고 정말 이 빈곤하고 이런 집안의 그 아이들이 아주 좋은 학교 가서 사시도 붙고 법관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런 거 많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피츠버그 대학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다시 해봤어요. 다시 해본 결론은 뭐냐? 이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궁 내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궁 내 환경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너무나 간단한 세 가지입니다. 임신부는
임신 중에 충분한 산소를 섭취할 것. 임신부는 임신 중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없는 임신을 유지할 것. 이 너무나 간단한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람의 IQ를 결정하였던 너무나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논문의 결론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그 세 가지가 우리나라 전통 태교를 공부하다 보면 무수히 나오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 전통 태교의 가르침이었어요. 임신 중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축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좋은 영양이나 산소를 섭취하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산소나 영양은 아기한테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물론 엄마가 제대로 못 먹거나 또 이 아주 환경이 나쁜 데서 일을 하시는 이런 산모들 역시 충분한 산소나 영양이 잘 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태교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이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정조 때에 아주 유명한 그 정승인 유희정승의 어머니 사주당 이 씨가 직접 쓴 책입니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썼는데 이분이 일남사녀를 키우면서 한문으로 전부 다 자기 아이들을 키운 기록을 썼는데 나중에 그 정승이 된 유희 아들하고 같이 이거를 언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국보였는데 이게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일본으로 가져갔다가 65년도에 다시 그 국교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온 보물입니다. 이 보물의 첫 번째 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어나서 선생님이 스승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어머니가 자궁 안에서 10개월만 가르친 것만큼 못하고 또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정심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자, 하룻밤 그 아이를 만들 때 아버지의 마음가짐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교의 장점은요, 태교의 시기를 굉장히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도 모자라서 임신하기 전까지 태교의 시기를 앞당긴 거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시했던 것이 우리나라 태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태교신기는 태교의 가르침을 한 10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태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쭉 가르쳤는데 이것이 조금 현대화되면서 너무 많은 가르침이고 또 여러 가지 태교책에서 중복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주체가 조선일보지만 조선일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논설위원 이태규 논설위원 아시죠, 여러분? 이태규 논설위원 왜 칼럼 쓰실 때 이렇게 곰방대 이렇게 하시고 그 칼럼을 매일 쓰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학의 아주 유명한 태도세요. 이분이 태교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교를 요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한 7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름을 칠태도라고 줬어요. 7가지 태교의 법도 이렇게 진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7가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를 한번 알아보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제1도는 임신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금기사항을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첫 번째부터 대단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임신부는 머리 감지 말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긍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옛날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때에는 그 옛날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썼는가를 한번 알아보면 돼요. 옛날에 임신한 임신부가 샤워를 하려면, 머리를 감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집안에 있는 빨래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라이에 이렇게 그 옆구리에 꿰고 그 시냇물가에 나가겠죠? 그죠? 뭐 요새 이 임산부들처럼 그 샤워룸에 들어가서 더운 물, 찬물 맘대로 나오고 뭐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냇물가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 다 한 다음에 머리를 감죠. 머리를 감을 때 산모의 그 몸을 생각해 보세요. 배를 잔뜩 누르면서 머리 안 감을 수 없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빨래 다 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이고 배야 하면서 눕거나 빨래를 하고 왔는데 머리를 감고 왔는데 자궁에 출혈이 있다. 피가 비친다. 그러면서 이제 방에 들어 눕게 되죠. 그 집안의 어른들이 며느리나 딸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기록에 남긴 게 바로 태교 1도 맨 첫 장에 나오는 겁니다. 임신 중에 머리 감지 말 것, 몸에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이런데 뭐하러 올라갑니까? 위험하죠. 술 안 마시고 이런 거는 다양한 거고요. 결국 임상적으로 보면 임신 중에 유산과 조산을 방지하라라는 가르침으로 알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임산부의 정서를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주 말이 많거나 아주 호들갑스럽게 웃거나 또 놀라거나 겁먹거나 뭐 이런 것들, 이 급격한 정서적 변화를 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왜 이래서는 안 될까? 이따가 제가 과학적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전통 태교에는 이것을 태살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기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유산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조금 이제 이론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1개월째는 뭐 이런 마루 조심하고 둘째 딸에는 창과 문턱 넘을 때 조심해라. 세 번째 딸에는 문턱, 넷째 딸에는 부뚜막 이런 거예요. 여덟 번째 딸에는 화장실. 화장실에 가서 마음대로 힘주지 마라라는 것은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출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 옛날 할머니들 성함에 가만히 보면 분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내 할머니, 뭐 예분이 할머니, 뭐 이런 분이 뭡니까? 그 상서롭지 못한 분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옛날 근대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 똥내 할머니죠. 똥내야 뭐 이렇게 부르는 할머니들인데, 옛날에 아기들을 낳으면 이름을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지어주는데 할아버지들이 아들 나오기를 대부분 바라셨죠. 근데 며느리가 화장실에 가서 잘못 힘주다가 애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그냥 애기가 쏟아지죠. 그러면 에이 그 변 보다가 애기를 낳단 말이냐, 애기도 보니까 딸이에요. 그러면 에이 그냥 똥내라고 그래, 이렇게 이름 지어진 할머니들이 시골에 가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임신 말기에 힘 잘못 주면 아기가 나와요. 대변 보는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는 역으로 생각하면 아기 날 때 가장 좋은 자세예요. 이 얘기는요, 이따가 다시 해드릴게요. 자, 네 번째 가르침을 알아보면 임산부는 조용히 앉아서 미연, 아름다운 말만 듣고 강서, 선연의 명구를 외고 독서, 시나 붓글씨를 쓰고, 독서가 요새는 뭐 읽다라는 뜻인데 옛날에는요 저런 시나 쓴다라는 의미가 더 많았어요.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 잘 아시는 태교음악, 품위 있는 음악을 듣는다. 또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 삼불상은 나쁜 말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품지도 말아라.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고 아주 나쁘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 일어나서 옆집 개똥이 엄마를 속여 먹어가지고 뭐 개돈을 타서 도망가야지. 바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 자기 맥박을 이렇게 잡아보면 평균 한 60회, 70회 뛰던 맥박이 막 80회, 90회 뛰고 막 그러죠. 우리 심장, 자궁 근육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정서적 환경에 의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하얘지고 이거는 우리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임산부가 놀란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궁 안에 있는 태반 혈관이 수축하면서 아기에게는 그만큼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성적으로 되면 아기가 유산조산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판사님들이 좀 계신데, 판사님들 만나면 제가 얘기를 좀 합니다. 내가 대한태계연구회 회장인데 말이요, 임신부가 혹시 죄져서 오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가끔 온대요. 그 임신부들은 정말 죄가 있더라도 좀 가볍게 좀 내려주고, 음식도 좀 좋은 거 주고, 독서도 하게 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감옥에서 좀 그렇게 해다오. 그랬더니 당신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임신부들요, 감옥에 갇힌 임신부들 그렇게 잘해줘도 그 임신부들에게 있어서 유산이 많고 조산이 많고 사산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또 아기를 끝까지 낳는다고 해도 아기 몸무게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임신 중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고아원의 아이들, 요새 원장님들이 그렇게 돈 안 떼어먹으니까 막 음식도 좋게 해주고 교육도 하게 해주고 아주 잘해줘도 왜 고아원의 아이들은 키가 잘 안 자랄까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스트레스 환경에 있으면 하여튼 모든 혈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더욱이 임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산소에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혈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태반 혈관들이에요. 현재 막 생성이 되고 있는 아기 혈관들, 그게 바로 태반의 혈관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죠. 5번째 가르침, 이건 이제 몸을 똑바로 하라라는 거였어요. 임신부는 이렇게 가로눕지 말고 어디 이렇게 기대지 말고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임신이 아닐 때는 말이죠, 이렇게 기대고 있어도 별로 여기가 결리고 그러지 않는데, 임신 중에는 조금만 몸을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결리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임신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임신성 호르몬이 우리 온몸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데, 골반뼈도 굉장히 그 인대를 부드럽게 해서 골반의 바깥 직경을 무려 2cm나 늘려주는 호르몬이 바로 임신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임신부는 모든 신체 부위가 굉장히 유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정말 몸을 똑바로 하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하여튼 움직일 때마다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6번째는 뭐냐? 이제 우아한 말들이 나오죠. 서상, 남봉, 주곡, 종고, 명향, 이런 것들은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주 귀한 놀이개, 또는 신랑하고 교환한 약혼 반지, 결혼 예물,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임신 중에는 자기 몸에 지녀라. 귀한 거니까 자꾸 꺼내서 호호 불고 닦고 다시 넣고, 그 귀한 거를 아낄 때마다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한 번 더 아껴줘라, 한 번 더 아끼는 생각을 가져라 하는, 정말 우리 옛날 그 어른들의 훌륭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2 단어는요, 환경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풍입성, 소나무 가지에 젖어드는 바람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라. 이 얼마나 멋있는 단어입니까? 환경 좋고 공해 없는 환경, 이런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암향이라는 단어는 은근한 향, 또 먹는 것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일부 태교의 가르침 중에 미신이 있습니다. 뭐 껍질이 우둘두둘한 그런 무슨 생선을 먹으면 애기 피부가 우둘두둘해진다더라. 이런 순 엉터리. 그리고 오리고기를 먹으면 애기 손가락이 붙어가지고 무슨 물갈퀴 같은 뭐 손가락이 된다더라. 이런 거 순 엉터리입니다. 미신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미신은 뭐 요새 애기들도 잘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아주 일부 미신 말고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가르쳐왔던 전통 태교는 정말 훌륭한 가르침들밖에 없습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임신 중에는 금욕해라. 자, 그런데 임신 내내 금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산부인과 교과서를 보면 습관성 유산이나 조산을 했던 임신부는 임신 첫 3개월과 마지막 1개월은 조심해라. 왜? 그때 너무 잠자리를 자주 하면 유산이나 조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조산이 될까요? 왜 유산이 될까요? 바로 이 신랑의 정액 속에 자궁을 수축시키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쓰냐면은 만삭이 됐는데도 아기가 잘 안 나오는 산모들, 뭐 42주 넘어간 산모들, 이런 산모들에게 유도분만 할 때 쓰는 약재예요. 자, 그렇다면은 시도 때도 없이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시대 때도 없이 유도분만을 시킨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잠자리를 좀 덜 해야 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난 잠자리를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콘돔을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야만 아내의 몸에 정액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통 태교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가르치는 의미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알아보면 태교는 바로 임상의학이고, 태교는 바로 심신의학이고, 태교는 바로 환경의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그 태교의 미신만 제외한다면 태교야말로 수백 년 전부터 나왔던 단어가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정말 훌륭한 실용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이 아니라면 벌써 우리 할머니 때에서부터 태교란 단어는 없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태교 믿어서 정말 나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과학의 척도에서 태교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 과학의 수준에서는 심신의학조차 과학으로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둘 모두가 과학으로 이제 규명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심신의학에 안 풀리는 고리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이 전파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태교를 생각해 봅시다. 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영국 의사들이 얘기했다는 태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는 영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는데, 영국 왕립 산부인과 학회 아래에 이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회에다가 막대한 연구비를 주면서 태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라고 시켰어요. 그 결과 이런 훌륭한 논문집이 탄생했어요. 이 논문집에 실린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태아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 부족이 있거나 산소 부족이 있을 때는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효소나 에너지를 소비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산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산모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임신 중에 많은 스트레스와 잘못 먹고 산소 부족에 허덕거렸던 산모들의 아기는 그렇지 않았던 산모의 아기들보다 수백 가지, 때로는 수천 가지 중요한 효소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 중에 잃어버렸던
특정 효소나 에너지는 어떤 특정한 질병, 예를 들면 나중에 30, 40대, 50대, 60대에 자기가 심근경색증 같은 질병, 성인형 당뇨병 같은 질병, 여성에게 있어서는 특정 암이나 또는 요새는 비만까지 이런 것이 생기려고 할 때에 이러한 질병을 막아주는 효소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임신 중에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이런 효소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임신 중에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효소가 아기에게 없어져요. 임신 중에 잘 못 먹을 때 이런 효소가 없어져요. 임신 중에 아주 심한 노동을 막 했을 때 이런 효소가 없어져요. 이 얘기는 결국 엄마 몸 안에서 태어날 때 저체중으로 많이 태어나고, 저체중아는 자라기도 힘들 뿐더러 성인이 되어서 특정 질환이 생길 때 이거를 막아줄 바람막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태교의 너무나 중요한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영국 사람들은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 알고 가셔도 오늘 이 박람회에 정말 참석하신 본전이 생각 안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배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출산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쉽게 아는 것 같아도 대답 잘 못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궁은 어떻게 커지는가? 태아는 어떻게 살아가나? 엄마의 정서는 어떻게 전달되나? 태아에게도 우리 어른들처럼 이 오감이 있는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오감이 있어야 자궁 안에서 엄마가 뭐라고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 느끼겠죠? 그죠? 이게 없으면은 태교가 가능하겠어요? 자, 그래서 알아보죠. 여러분은 자궁을 엄마가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죠? 엄마가 키우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궁아 5개월만 사이즈만 커다오, 스르르 커져주고, 야 이게 10개월 돼야 이가 나오는데 아유 지금도 막 지치고 피곤해, 자궁이 한 10개월 정도로 더 커져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10개월 사이즈만 커다오, 그래서 주주죽 커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하죠. 태아가 자라나는 자궁 근육은 여러분이 뭐 어쩔 수 있는 근육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수의근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궁 근육 같은 거, 심장 근육 같은 거, 이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불수의근이 있어요. 자궁은 불수의근이에요. 자궁은 여러분이 키워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태아가 키워가요. 어떻게 키워가느냐? 하루에 요만큼씩 양수를 만들어가지고 양수에 의해서 팽창된 자궁 안에서 자기 몸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헐크 영화 보시죠. 헐크 보면 막 부두둑 옷이 막 뜯어지면서 몸이 커지는 것처럼 태아는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며 옷을 막 늘려가며 자라고 있어요. 자궁 안에. 이런 태아에게 엄마가 스트레스를 더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잘 때도 우리 옛날 태교 보면은 얘야 저기 가서 놀아라,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엄마는 자고 있는데 좀 시끄러우면 어때? 태아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양수를 잘 만들지 못한다. 그러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된 산모는 아기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아주 크신 산모들, 또 신랑 목소리가 큰 산모들, 전반적으로 아기 몸무게가 적습니다. 임신 중에는 한 옥타브 낮춰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 소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궁이 몇 배가 커지는 줄 아세요? 무려 1000배가 커집니다. 자궁은 정말 임신 전에 10cc였던 자궁은 아기가 하나만 있더라도 약 7000cc가 되죠. 700~800배가 늘어나고 아기는 자궁 안에
둘도 들어설 수 있고 셋도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은요 1000배나 늘어나는 이런 기관이죠. 태아는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나 당연하게 임산부가 주는 산소와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죠.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놀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 애기는 산소 부족, 영양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이런 게 너무 심하면 유산이나 조산이 되는 것이고, 잘 견딘다 하더라도 저체중아로 아기가 태어나고 저거를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 아기가 사산되는 겁니다. 임신 중에 사산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면 50명밖에 안 돼요. 50명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50명을 대상으로 이화대학 간호학과의 모 교수님이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 그 사람 중에 참 많은 부분이 임신 중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가졌던 산모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임신 중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들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아버님이 무슨 암이 걸렸다. 집에 큰 화재가 났다. 남편이 직장에서 IMF 때문에 쫓겨났다. 뭐 이런 거. 집에 부도가 났다. 이런 것들. 어제 생각해도 슬프고 오늘도 슬프고 내일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슬픈 일이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임신 내내 가죠. 그러다가 보니까 선생님 이 아기가 안 놀아요. 병원에 찾아와서 아기 심박동 들어봤더니 심박동이 없어요. 이게 사산이에요. 이 사산이 잘 견디고 끝까지 태어난 아기들이 결국은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체중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랄 때 필요한 필수적인 효소가 없는 것이죠. 병을 막아줄 효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영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인 거예요. 자궁 밖에 시끄럽죠. 엄마도 스트레스를 주죠. 자궁 수축 있죠. 이런 고통소리 있죠. 이 태아의 스트레스도 심한데 엄마마저 스트레스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교의 근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엄마가 스트레스 없는 환경에서 찾아야 된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의 정서는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요 그림을 보면 이것이 자궁이에요. 자궁의 큰 혈관들이, 임신 중에는 아주 직경이 큰 혈관들이 엄마의 이 심장을 통해서 아기에게 가는데, 자, 임신 5개월 기준으로 태아의 몸무게를 보면 500g이죠. 산모는 50kg라고 칠 때에 태아의 몸무게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엄마가 깜짝 놀랐다 할 때 여러분 몸의 신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기 문 밖에 나가는데 누가 숨어 있다가 으익 하고 깜짝 놀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굴 갑자기 허해지고 막 이렇게 주저앉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유 놀래라 하고서 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강력한 놀램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가득 채운 이 혈액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태아에게 흘러가요. 정확히 1분에 한 번씩 태아의 심장을 돌아서 자기 심장으로 다시 와요. 엄마가 그렇게 깜짝 놀라게 했던 호르몬은요. 그런데 아기에게도 엄마처럼 1대1로 작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기의 몸무게를 생각해야죠. 감기 걸린 아기 데리고 소아과 갔는데 소아과에서 엄마 몸무게를 물어보고 우리가 그 약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몸무게 물어보고 그러면 큰일 나죠. 아기가 5kg입니다. 10kg입니다. 그러면 그 10kg에 대한 약을 줘야 되는데 임신 중에 깜짝 놀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기한테만 뭐 5분의 1이 가라 10분의 1이 가라 이럴 수 없죠. 아기에게는 100배의 자극이 될 수 있고 임신 3개월이면 1000배의 자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깜짝 놀라면 애 떨어진다라는 말을 남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한 번 깜짝 놀랐다고 해서 애기 안 떨어져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놀래보세요. 한번. 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임신한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임신한 생쥐를 요 상자 가운데다 놓고 동서남북에다가 먹이가 있는 문을 만들어 놓고 쥐가 와서 그거를 먹으려고 하면 그거를 싹 치우면서 깜짝 놀라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요놈이 동쪽에 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싹 치우면서 갑자기 뭐 라이트가 확 켜진다거나 아주 그 큰 소리가 붕 하고 난다라든가, 요놈은 놀래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가운데 이러고 있다가 또 배고프니까 먹으러 가고 맨날 놀래서 가운데에서 오들오들 떠는 거죠. 그 결과는 어땠느냐? 80%의 생쥐가 72시간 만에 유산을 했어요. 사흘 안에 10생쥐 중에 8생쥐가 유산을 했어요. 우리 임신한 엄마들을 72시간 쫓아다니면서 놀래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가는데 숨어있다가 놀래키고, 아파트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귀신 복장하고 놀래키고, 밤에 막 잠자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뒤에서 놀래키고 화장실에서 놀래키고 막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24시간 내에 막 그냥 정말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72시간 두고 했더니 80%가 유산이 되었다. 이거 비록 동물 실험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결국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엄마의 스트레스는 태아의 스트레스이며 태아에게는 더욱 많은 스트레스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뭐 부신피실 호르몬이라든가 아드레날린 신경전달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임신 중에는 그야말로 스트레스 없는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태아에게 오감이 있는가? 굉장히 여기 재밌는 논문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중에 이 청각 중요하죠. 시각도 중요하고, 아기가 안 놀 때 여러분 자궁 위로 아주 강력한 불을 번쩍번쩍 했다. 그럼 아기가 움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움직이고요. 정상적으로 아기는요 80분까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태아 심박동 검사하죠. 심박동 검사는 20분간 하는 거예요. 아기가 꿈틀하고 움직였을 때 심박동이 증가하나 그걸 보고서 심박동이 증가하는 아기가 건강한 아기다 이렇게 판정을 해요. 근데 아기가 안 움직이면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요만한 아기를 자극시키는 청각 자극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것을 머리가 있는 쪽 자궁에다 대고 빙 하고 5초 정도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아기가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하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심박동의 증가를 보고서 검사를 완료하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저런 검사의 원리는 아기는 청각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임신 중에는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문을 수도 없이 발표했어요. 미각에 관한 논문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양수,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양수를 좀 같이 채취했다가 처음으로 그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한쪽 젖꼭지에다가 양수를 발라놨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오게 해서 요놈이 어느 쪽 젖꼭지를 물 것인가를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30명의 신생아 중에서 3명 빼고 27명의 신생아가 양수를 발라놓은 쪽 젖꼭지를 선택했어요. 아기는 자궁 안에서 미각, 후각이 있고 태어나서도 그 미각, 후각대로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태반이 있고 이 탯줄을 통해서 태어난 포유류예요. 포유류는 사람 아닌 동물로 치면 태어나서 엄마의 냄새를 못 맡으면
그 포유류는 굶어 죽어요. 젖꼭지 숫자대로 대부분 새끼를 낳는다는데 어떻게 그 실수를 해서 하나 더 나면 하나 더 난 그 새끼가 엄마 젖꼭지 냄새 잘 못 찾고 먼저 차지하지 못하면 그 새끼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어요. 뭡니까? 포유류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어요. 이 태아에게 있어서 시각, 후각, 청각, 후각, 미각 이 5가지가 모두가 있다. 이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태교의 과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아가 태어나서 엄마의 목소리를 더 잘 기억할까요? 다른 목소리를 더 잘 기억할까요? 이것도 조사를 해봤더니 태어나서 아기 가운데다 놓고 엄마 앉히고 옆집 아저씨 이렇게 해서 아가야 아가야 부르면 무조건 엄마한테 더 잘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 옆집 아저씨한테 기억한 애기들 있죠. 그거는 임신 중에 옆집 아저씨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임신 중에 여러분 웃으시는데 남편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가족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가족의 자극을 많이 줘야 다양한 자극에 노출이 돼요. 요새는 핵가족이라서 애기 하나 이렇게 엄마 아빠만 이렇게 동동 이렇게 하고 키우는데 다가족 시대, 옛날에 할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IQ가 더 좋대요. 요새 핵가족 아이들보다. 왜 그럴까요? 지나가다가 할아버지도 한번 이쁘다 그놈 쓰다듬어주고 고모도 한번 안아주고 삼촌도 한번 무등 태워주고 신체적 자극, 교감이 더욱 많은 가족에 의해서 자극이 간 겁니다. 그 애기한테. 임신 전부터 그러셔야 돼요. 태어나서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태어나서 젖 먹이면서 애기의 피부를 부단히 자극해줘야 돼요. 아빠도 아기를 부단히 안고 얼리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자극으로 신체 건강, 두뇌 건강 그러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각에 관한 논문을 수없이 많은 이 과학자들이 썼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태아뇌를 발달시킨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파이퍼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산에서 인큐베이터에 빨리 들어가는 아기들 있잖아요. 이 아기들이 임신 6개월, 7개월 때 엄마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를 못 듣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이 아이들은 문 여닫다 다 끽끽 소리, 무슨 심전도 소리, 삑삑삑삑 소리, 또 의사 간호사 막 싸우는 소리 이런 거 왜 뭘 듣겠어요? 기계음밖에 듣지 못해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엄마 아버지 목소리를 좀 녹음해 오십시오. 인큐베이터 안에서 요새 MP3도 있고 CD도 있고 녹음해 오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요새 우리 병원에서는 들려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IQ를 보일 것인가, 제가 앞으로 지금 이 연구 시작한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이 논문의 결과를 발표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음성, 음악, 자연음악과 관련된 태아 활동에 관한 연구들의 결론을 보면 언어와 음악과 사고력의 틀은 태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은요, EBS에서 요약해서 발표를 한 건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자,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 자연의 소리, 뇌 알파파를 많이 만들어주는 환경, 자연의 환경, 클래식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좋고 이 뇌를 활성화시키면 태아의 심장이
이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태아 심장의 성숙도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논문으로 국내외에 발표했는데 그거를 요약한 것이 저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부 태교를 요약을 하면 어떻게 태교를 해야 되느냐? 원하는 태아의 모습을 욕심 없이 그리고 그 태아의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부가 같이 10개월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태교입니다. 여러분의 태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꾸.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태아를 그려보려면 처음에 이 강의하기 전에 태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하고 그리라 그러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산모들이.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그려요. 색깔도 잘 안 칠해요. 표정도 별로 없어요. 그러던 분들이 태교 강의 끝나고 나서 태아 한번 다시 그려보세요 하면 예쁘게 그리고 엄마 아빠 닮게 그리고 색깔도 연지권지도 찍어주고 표정도 넣어주고 그렇게 돼요. 그런 태아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정지되어 있는 영상이 아닌 움직이는 영상의 태아 생각하고 아기를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생각하고 아기를 흑백이 아닌 칼라 영상으로 생각하세요. 그 모습, 원하는 미술가를 원한다? 본인이 미술가의 모습으로 사세요. 음악가가 좋다? 본인이 음악가처럼 행동하세요. 10개월 동안. 음악회도 가고 음악 책도 보고 모차르트도 한번 책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그렇게 사는 것이 본질적인 태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요새 수학 태교도 있고 바둑 태교도 있고 무슨 별 해괴망측한 이 태교를 방법론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태교를 총론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약을 하면 원하는 아기의 이미지를 욕심 없이 임신부의 몸과 마음에 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산. 제가 주위가 막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빨라지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 약 15분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죠. 태교가 완성되는 현장이 바로 출산 현장이에요. 출산 환경이야말로 여러분의 정보를 함뿍 담은 부부의 DNA가 그야말로 결정체인 또 하나의 자기의 분신이 태어나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병원의 입장대로 또는 의사의 입장대로 분만 환경이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태어나게 한다. 이 현장처럼 정말 경이롭고 정말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이런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런 환경이야말로 저는 코드를 하나 준다면 품위 코드, 품위 있는 분만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분만하는 임산부나 가족의 의사는 무시된 채로 분만 환경이 이어져 온 게 우리의 분만 환경이었죠. 얼마 전까지는요. 그래서 분만이라고 하는 것이 의료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디의 모든 분만 환경이 똑같지 않아요. 미국 다르고 영국 다르고 우리나라 다 달라요. 왜 이것이 의료라고 생각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분만 환경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의료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메리칸 인디안이 낳는 방법이 틀리고 유럽의 유럽 사람 낳는 방법이 모두 다 틀렸어요. 지방마다 틀리고 풍속마다 틀렸어요. 이것이 불과 100년 전에 의사라는 전문가 직업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분만이 전문화되고 획일화돼 버렸어요. 분만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세뇌받아 왔어요. 마취돼 왔어요. 무조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됐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유럽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반성에 빠졌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그 유명한 수중출산이에요. 수중분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1970년대에 이미 전 유럽 국가에 수중진통, 수중분만을 안 해본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그래도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수중분만 출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출산 환경에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하는 건데, 자, 지금 동영상이 자,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뭐냐면 연속 방송국 중에서 분만하는 그 모습들만 좀 따왔는데, 분만 환경을 하여튼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무섭고 정말 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우리나라의 PD 선생님, 감독 선생님들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분만 환경을 나타내는 드라마 중에 해피하게 애기 낳는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만에 관한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분만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뭐 좋은 환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여러분의 뇌리에는 여러분의 엄마가 가르친 무서운 분만 환경, 여러분의 언니가 너 한번 놔봐라, 너 애기 낳으면 반 죽어, 너도 죽었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다 분만장에 가요. 또 하나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애기 키울 때 애기들이 속색일 수 있죠.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그렇다고 쳐요. 여자아이들 키울 때 얘야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엄마 응곡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속색이고 있냐? 그런 공치사 좀 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게 애기 낳고 그렇더라도 그 따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따님들요, 그 얘기를 잊어버렸다가도 나중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기 낳으러 분만장에 갈 때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휴, 나 이제 죽었어. 그러고. 얼마나 무서운 거면 우리 엄마가 그랬을까. 언니 애 낳는데 가보니까 언니도 그래. 언니도 나보고 너 죽었다 그래. 난 이제 정말 큰일 났어. 벌써 몸이 경직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손만 대려가도 왜 그래요? 막 그렇게 되고 하는 것마다 어렵고 고단하고 무섭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아야 그러면 나도 아야 그러고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명이 나오고. 출산 문화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출산에 대한 통증의 역치는 이만큼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 낮춰줘야 돼요,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분만 환경에 있어서 공포감을 조성해주는 사회예요. 요새 왜 병원마다 가면 라마즈 분만, 소프로지 분만, 얼마나 이 젠틀한 분만들이 많습니까? 이따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웃으면서 V자 그리면서 아기 낳는 산모들이 있어요. 왜 그런 산모들은 드라마나 영화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무시무시한 저런 것만 보여주냐고요. 이 사람 얼마나 아프면 지금 막 영상에 막 그냥 음영을 바꿔가면서 겁을 주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아주 힘들게 아기 낳더라도 우리의 딸에게는 아기 낳는 거 별거 아니야. 해볼만 해.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자, 그래서 제가 젠틀벌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젠틀벌스, 액티벌스. 의사들은 젠틀벌스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산모들은 본인이 능동적 분만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누워라 그러면 눕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 저 앉아서 좀 진통 겪어볼게요. 선생님 저 움직이면 배가 안 아파요. 좀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본인이 능동적으로 분만 환경을 리드해 갈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99년도에 처음 하고 2000년도에 이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 그룹에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요새는 정말 좋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일보의 임호준 기자님 때문에 정말 이 분만 환경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자, 진통 분만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분만 시에 애꿎게 막 환하게 켜놓는 빛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르바에 박사가 빛과 소음에서 아기를 탈출시켜 주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분만이 뭡니까? 르바의 분만이죠. 아기 낳는데 그 휘황찬란한 빛을 왜 켜놓습니까? 왜 그 수술방에나 켜둘 무용등을 뭐하러 켜요? 엄마가 어두우면 아기 잘 못 납니까? 아기가 엄마 보고 엄마 나 어두워서 못 나가요 그랬어요? 안 그런 거예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 켜라고 그런 거예요. 아기들, 엄마들 불 없고 깜깜한 데서도 엄마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최소한의 어두컴컴한 불을 켜고 소음 줄이고 아기를 낳자 이거예요. 어떤 그 안과 선생님은 이 분만 시에 아기가 나오자마자 너무 어두컴컴한 데서 너무나 밝은 빛을 만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렇게 근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현대인의 근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종 인위적인 조작 안 해도 옛날 사람에게 다 잘났거든요. 근데 왜 현대 병원에서는 이런 걸 해야 돼요? 그죠? 산과학에 이제 등장을 했지만 분만시의 의료인의 역할이 과연 도움만 줘도 될 분들이 감히 조물주의 역할에 도전을 한 것이 저는 산과 의사라고 봐요. 자기가 뭔데 아기 낳는 과정을 조절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엄마가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환경을 그대로 유지만 시켜줘도 엄마는 씩씩하게 늠름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임산부는 제발 이 수동적 분만을 하지 말고 능동적 분만을 찾아가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르바에 박사가 낸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분만은 분만 폭력이 아닐까? 너무 공포감을 심어주는 병원, 이 통증만 잔뜩 주는 병원, 어떤 폭력이 아닐 수 없는 그 병원, 그리고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이 제도대로 해라 라고 하는 룰을 주는 병원, 이것이야말로 분만 폭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만 환경에서 우리가 임산부가 원하는 정서적 환경들을 좀 생각하자. 그게 뭐냐? 소음 줄이고 빛 줄이고 음악도 틀어주고 향기도 좀 해주고 가족도 참여시켜주고, 남편이 들어와서 왼쪽 손을 잡아주면 통증이 2분의 1로 줄어요. 친정엄마가 들어와서 오른쪽 손까지 잡아주면 3분의 1로 줄어요. 내가 그 사람의 통증을 가져가고 싶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더 아파라 그러고 껴안으면 안 돼요. 막 아파서 몸부림치고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래 아파라 해봐요. 더 아파요. 정말 아프니 껴안아주면 통증이 2분의 1이 돼요. 남편이 들어가서 에이 더 아파라 그럴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유 우리 집사람 정말 안 아프게 얘기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아도 줄 것이고, 친정엄마 더 그럴 것이고,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자 물리학에서 밝혀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통과 통증을 어떤 무통 마취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막 진통이 없다고 막 진통 만들고, 또 너무 아프면 또 진통 없앤 약 주고, 이거 뭐라 그래요?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의료적인 관행에 빠져 있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새 그 과학에 빠져 있던 미국의 의사들도 정말 뭐 내가 최고의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암을 치료하는 과학자들도 심신의학에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암인데 내 암 치료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항암 치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른다라는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환자다, 내가 산모다, 마음먹기 달려 있어요. 이 통증 안 아파? 아니 뭐 다 낫는 건데 내가 이런 거
씩씩하게 분만실에 들어가는 산모와 아휴 난 이제 죽었어 나는 이러고 들어가는 산모의 통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리드하는 거지 이 의사나 간호사가 리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분만장이다, 연극이라고 쳐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는 뭘 해야 돼요? PD나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을 때 개입해야 돼요. 119 자동차처럼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지금 음악을 조금 더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좀 좋아하는 음악이 뭐죠? 이 음악이에요? 이거 좀 들으면서 얘기 납시다. 요새 뭐 향 치료 하잖아요. 어떤 향 좋아하세요? 소나무 향이요? 소나무 향 좀 해드려. 간호사가 해주고. 그런 역할을 PD가 하죠. 감독이 하지. 그죠? 음악이 조금 적어. 음악의 볼륨을 좀 높여.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가 들어가서 양수를 파막시키고 약을 주고 무슨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 개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 소방수가 불도 나지 않았는데 물을 막 뿌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는 예방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생겼을 때 개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거 하나는 뭐냐면 요새 의료적인 관행은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당신 뭐 했습니까? 의료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꾸 뭔가 좀 만져주고 주사 주고 뭐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게 전 세계적인 의료 관행이에요. 이거 좀 타파해주고 여러분 119 소방수들 한 달에 불 한 번 안 나면 월급 안 줘요? 줘야 되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안 하고 여러분의 어드바이스만 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주치의로 지켜만 봐줘도 내가 보험 들었다 치고 보험료 내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해 주셔야 쓸데없는 의료 관행이 줄어듭니다. 전문가 그룹도 많으실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분만시에 눕는 역사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분만시에 왜 사람이 눕게 됐을까요? 현대인의 그 역사를 50만 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49만 9,900년 전까지는 인류 중에 여성이 아기를 낳을 때는 눕는 자세 말고 다 있었어요. 그거만 빼고 서서 낳거나 엎드려 낳거나 무슨 쪼그리고 앉아서 낳거나 그냥 앉아서 낳거나 전부 이런 자세였는데 유일하게 없는 자세가 누워서 낳는 자세였어요. 어느 역사책을 찾아봐도 누워서 낳는 그림이 없어요. 병원이 생기면서 산과의사가 생기면서 간호사가 생기면서 드디어 인간의 분만 방법 중에 하나인 누운 환경이 추가가 됐는데 이것이 바로 누운 환경으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회음절개술, 유도분만, 기계분만 이런 게 전부 다 누운 자세에서 발달이 된 거예요. 누워서 하는 게 이런 그 겸자의 탄생이라든가 루이 14세가 자기 애인의 분만하는 것을 보려고 궁중의사한테 명령을 내렸는데 궁중의사가 어이구 황제께서 저걸 보려면 쪼그리고 앉으셔야 볼 텐데 왜 앉아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저거를 보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임산부를 눕히자. 그리고 황제는 휘장 넘어서 딱 점잖게 앉아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갔다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분만 중에 힘든 분만 때 겸자분만을 하다 보니까 겸자분만은 앉아서 하고 누워서 하고 서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임산부를 눕혀야만 겸자분만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든 산모가 다 눕게 됐어요. 쓸데없이 눕게 된 거예요. 누워서 아기를 왜 낳습니까? 아기는 위에서 아래로 만유인력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애꿎게 옆으로 밀고 나가라고 하니까 회음절개술도 필요하게 된 거고요. 환경이 변화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옛날의 분만 자세들을 좀 보세요. 대롱대롱 누워있는,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그렇지만 저런 자세로 아기를 낳습니다. 의료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회였어요. 아파치 인디안도 나무 등거리에 기대서 저렇게 여러 보조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기는 서서 낳는데 흔들흔들 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흔들면 통증이 없어지는 산모가 100명 중에 1명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여 봐야 됩니다. 근데 무려 반이나 통증이 감해집니다. 움직이면요. 그러면 움직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의료를 그대로 받아온 우리나라 많은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움직이면 혼내요. 움직이니까 태아심박동을 잘 못 듣잖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하고 혼나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영국의 분만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분만실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 사람은 무당 같아요, 무당. 그리고 이 사람이 산모인데 무릎 꿇고 아기 낳고 있어요. 밑으로 계속 힘을 더 잘 주게 되고 아기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여기도 나무 등거리에 기대서 손막 움직이지 못하게 저렇게 조금 묶어놓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서서 아기를 받고 있어요. 아기가 반쯤 나왔어요, 이미. 그 다음 이 그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로마 1세기, 로마 1세기라면 전 세계의 문화, 정치, 과학이 총 집대성된 나라가 로마예요. 뭐 요새처럼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대단히 지체 높은 분만을 여러 시종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비스듬히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예요. 저 시대의 과학의 최고의 가장 안전한 분만 방법은 저 자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자세가 애꿎게 눕게 된 거죠. 최고의 과학적 수준을 나타낸 겁니다, 저게. 그래서 유럽에서는 앉아서 낳는 분만대를 고안해냈어요. 또 분만 의자예요, 저게. 여염집에는 저런 걸 사용합니다만 아주 부잣집, 뭐 공주님 이런 분들은 호화로운 분만용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서 박물관 가셨을 때 자세히 보세요. 분만용 의자가 있어요. 호화로운 의자가 있어요. 일반 의자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아기가 나오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저런 분만용 의자 필요 없이 아주 저렴하게 혼자서 나무 등거리에 앉아서 의자 대용으로 저렇게 원목 의자에 앉아서 아기를 낳고 있죠. 자,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이 잔디밭에 앉아있는 산모를 저렇게 지지하면서 앉은 자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자, 이 자세 보세요. 미국의 18세기입니다. 19세기 초 분만용 의자처럼 어떤 부인이 역할을 하고 두 사람이 잡아주고 이 그림에서 안타깝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죠? 쪼그리고 앉은 의사입니다. 그죠? 저 그림에 아마 어떤 의사들이 에이 저 모양이 뭐냐? 우리가 앉고 산모를 눕히자. 그렇게 돼서 아마 눕히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자세가 맞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맞는 자세예요. 우리나라 몽고에서도 아주 지체 높은 집안 추장 부인 같은데 이렇게 비스듬히 앉은 자세, 선 자세에서 아기를 낳고 우리나라 옛날 그 신라시대 토우도요. 이거 박물관에 있는 건데요. 출산 중인 여인 서 있는 모습, 출산 중인 여인 앉아 있는 모습.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도 다 저렇게 놨어요. 이거는 이제 난산 때 아기를 먼저 손상시켜서 아기 낳는 자세. 여기 누워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말이죠, 말. 포유류예요, 포유류, 말도. 사람도 포유류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해서 아기 낳는 게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같은 포유류로서 저렇게 낳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 그림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난산 중인 산모를 추장 부인이 장정 네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담요에 네 귀퉁이를 잡고서 산모를 올라가게 하고서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줘요. 흔드니까 난산 중인 산모가 아기를 쉽게 낳게 됐어요. 왜 쉬울까요? 자,
통조림에 비유하면 조금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비교해 봅시다. 아기가 내려오다가 골반에 꽉 꼈어요. 꽉 꼈어요. 이거를 움직이지 않는 자세에서 그냥 계속 힘주고 약수고 이래야 아기가 잘 내려올까요? 우리 통조림을 땄는데 안에 내용물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죠? 서서 이러고 기다립니까? 통조림 겉을 움직여줘야 돼요. 골반을 움직여줘야 돼. 이렇게 자꾸. 그죠? 그러면 아기가 빙글빙글 돌아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인디안 옛날 추장보다 못한 게 요새 우리 현대 산과 의사들이에요. 산모가 선생님 좀 움직일게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간호사도 야단치고 레지던트도 야단치고 교수님은 더 야단치고 이런 게 정말 올바른 분만 문화입니까? 분만 문화 아니죠. 그죠? 자, 유럽의 자유스러운 분만 자세를 보세요. 진통 중에 마음대로 움직여라. 완전 작은 스포츠 센터 같죠? 신랑과 같이 저렇게 놉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 유럽 분만실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고안한 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저거를 붙잡고 이렇게 잡아당기죠.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엄마가 비스듬히 앉게 돼요. 그죠? 그러면 아기의 힘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조명도 좀 이렇게 따뜻한 조명 주고 가정처럼 휘황찬란한 조명등은 의사를 위한 조명등이다. 다양한 분만시설이 함께 있어요. 그냥 좌식 분만대 뭐 이렇게 눕는 분만대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공도 굴려보고 여기서 흔들의자도 해보고 여기 와서 둥글둥글 이렇게 누워보고 요거 또 당겨보고 왜 베개가 2개겠어요? 남편도 올라가서 등도 좀 주물러 줘 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석탱이에 보면 꼭 수중 진통을 유도하는 그런 수중 분만대가 유럽의 분만실 치고 저게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영국의 논문을 보면 영국 보건성에서 모든 분만 클리닉은 욕조를 갖춰라 하는 게 영국 보건성의 명령이에요. 수중 분만을 할 줄 모르면 하지 마라. 수중 진통이라도 해라. 가 영국의 룰이에요. 그게 유럽 전역에 퍼져서 유럽 각국의 분만대, 요 수중 분만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걸 국가에서 다 카바를 해주기 때문에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패션처럼 한번 하더니 요새는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뭐 흔들 의자까지 고안해낸 의사들이 있고요. 무통분만의 대표적인 게 라마즈, 소폴로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적인 무통분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라마즈 분만법. 신랑하고 하기 좋은 게 라마즈. 또 혼자 하신다면 태아와 나의 정보를 일치시킨다 하는 거. 여기 지금 이분이 5cm가 열렸을 때 이렇게 씩씩하게 이제 아기 낳는 대로 갑니다. 가서 아기 낳을 때 모습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분이 한 번이라도 찡그리는지 보십시오. 저기 북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이분의 남편입니다 지금. 자, 아기가 나왔어요. 아기가 낳을 때도 빙긋이 웃고 있어요. 마취 안 했어요 이분. 아기가 낳을 때 이제 이쪽을 보면서 V자를 그립니다. 아기를 안고 올리고 비스듬히 앉아서 아기 낳게 했죠. 그죠? 이런 거를 우리 드라마나 이 영화에 내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그 감독 잘리나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병원에서 수중분만 할 때 남편이 같이 들어가서 앉아있고 여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편안히 앉아있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 안에서도 심박동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나옵니다.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해피하게. 헤엄절개수도 안 하고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분만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임신부들은 병원에 분만하러 오는 거지 분만 당하러 오는 게 아니다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참여하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이러한 출산 환경으로 가자. 이것이
영어로 표현하면 gentle birth, active bir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잉태하고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 풍요로운 환경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임신 문화, 그런 출산 문화, 그런 수유 문화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